목요일.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주말 전날일 뿐일지 몰라도 박선우에게 목요일은 일주일 중 가장 의미 있는 날이었다. 매주 오후 4시 30분 교무실 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일 때면 선우는 가방 안쪽 파일철을 열어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봉투는 얇았지만 묵직했고 단순한 돈이 아닌 마음을 담은 약속 같은 것이었다.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10만 원? 그게 뭐 대단한가? 하지만 선우에게 그 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다짐이자 돌이었고 자신이 믿고 싶은 삶의 방식이었다. 오늘도 가는 거야? 옆자리 국어과 교사 강미정이 물었다. 이미 몇 번이나 본 익숙한 장면이지만 매주 빠짐없이 이어지는 이 풍경이 신기한 듯했다. 응, 오늘도 목요일이니까 장인어른께 가는 거지? 진짜 효자야, 너. 효자가 아니라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선우는 그렇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효자라는 말은 여전히 그에게 쑥스러운 표현이었다. 그는 그저 마음의 빚을 갚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장인 정무현 그 이름을 떠올릴 때면 늘 고마움이 먼저 떠올랐다. 자신이 결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믿고 지지해 준 사람도 결혼 후 살림이 어려울 때 묵묵히 응원해 준 사람도 바로 장인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장인은 예전과 달랐다. 30년 소방관 경력으로 명예롭게 퇴직했던 그였지만 불과 3달 전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것도 야간 주차관리원으로. 안 해도 될 일을 시작한 거죠.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선우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퇴직 이후 작은 연금으로도 생활을 이어가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일을 나가게 됐을까? 이유는 단 하나였다. 가족 때문이었다. 선우는 매주 목요일 은행에 들렀다. 짧은 대화가 반복된다. 10만 원 인출해 주세요. 이번 주도 똑같으시네요. 은행원은 묘하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돈을 건넸다. 봉투에 돈을 넣고 그는 펜을 꺼내 문장을 적었다. 아버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거짓 없는 진심이었다. 그는 봉투를 가슴 안주머니에 넣고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갔다. 강남 방향 전철은 늘 붐볐지만 선우는 그 안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되는 대로 서서 흔들리는 전철 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 속에서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산후우울증 병동. 아내 할인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다. 3달 전 딸 로아가 태어나던 날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자신에게도 찾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출산 후 불과 열흘 만에 아내는 극심한 산후우울증 진단을 받고 입원하게 됐다. 아내는 로아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미안해, 여보, 나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 말을 듣던 날 선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건 고작 하루 몇 시간 짧은 면회를 가는 것뿐이었다. 생후 3달 된 딸 로아는 이웃집 할머니에게 맡기고 있었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장인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 사위한테 손 벌릴 수는 없다. 나라도 뭔가 해야지. 무연은 그렇게 말했다. 선우는 말리지 못했다. 말릴 자격도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목요일의 봉투는 장인을 향한 그의 작은 다짐이었다. 지하철이 강남역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발걸음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선우는 무인 출입문을 지나 빌딩 통로로 이동했다. 장인이 일하는 곳은 20층짜리 빌딩의 지하 2층 주차장이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며 선우는 늘 하던 생각을 했다. 오늘은 아버님 얼굴이 조금이라도 밝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계단 끝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다. 금속이 바닥에 깨지는 듯한 소리.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늙은이가 버릇이 없어. 선우는 계단 난간을 붙잡은 채 멈춰섰다. 지금 들린 목소리는 낮지도 크지도 않았지만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이어서 말했다. 주차 관리 주제에 건방지게 굴지 마. 그 순간 선우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다. 계단을 2개씩 내려오던 그 순간 그는 바닥에 떨어진 안경 하나를 보게 된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숨이 멎었다. 안경은 바로 장인 정무현의 것이었다. 그날 목요일의 봉투는 처음으로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모든 것이 그 순간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선우는 아직 몰랐다. 그 목요일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박선우는 본능적으로 달리듯 걸음을 재촉했다. 지하 2층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형광등 불빛이 깜빡였고 주차장의 회색 콘크리트 바닥이 길게 미끄러져 보였다. 가까워질수록 그 소리는 또렷해졌다. 사람의 숨소리, 억제된 신음, 그리고 누군가를 짓누르는 듯한 낮고 무거운 음성. 그 목소리는 한 사람의 인격을 지워버리려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종류였다. 내가 어제 뭐라고 말했지? 내 차 앞에 물 튀기지 말라고 그랬지? 뭔가 거칠게 밀리는 소리가 났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 목소리였다. 장인 정무현의 목소리. 선우의 머릿속이 번쩍하고 하얘졌다. 바닥에 보였던 안경이 누구 것인지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그 안경은 수없이 봐왔던 장인의 것이었다. 장인은 글씨를 오래 들여다볼 때마다 코끝으로 안경을 밀어 올리는 습관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안경은 바닥에 힘없이 굴러가고 있었다. 선우는 기둥 하나를 돌아나가며 현장을 확인했다. 그 순간 그의 눈은 한 사람을 정면으로 포착했다. 잘 다듬어진 머리, 비싼 원단임이 한눈에 드러나는 네이비 스트라이프 정장, 손목에서 반짝이는 고급 시계. 그러나 그 남자의 얼굴은 외모와 다른 추한 오만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손바닥을 털며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 그 앞에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고개를 숙인 정무현이 서 있었다. 늙으면 집에서 놀면 되지. 뭘 잘했다고 나와서 남한테 피해를 줘? 그 남자 차도겸은 신나게 공격할 대상을 찾은 포식자 같았다. 장인 무현은 몸을 조금 숙인 채 사죄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심보다 두려움이 더 강하게 묻어나는 사죄였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조심? 당신이? 당신 같은 사람은 조심할 능력이 없어. 애초에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거야. 차도겸은 다시 한 걸음 다가가며 말을 내리꽂았다. 그의 말투는 한 번 상대를 깔아뭉개겠다고 결심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종류였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난 태강개발 전무다. 여기 이 건물 3층부터 5층까지 전부 내 회사야. 월세가 얼마인지 알아? 대답을 바라는 말이 아니었다. 그저 상대를 짓눌러 쾌감을 느끼려는 말이었다. 차도겸은 갑자기 무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찔렀다. 늙은이가 체력도 안 되면서 왜 야간 근무를 해? 돈 벌고 싶어? 돈이 그렇게 고프면 국어를 하지 그랬어. 주차 관리? 그게 일이냐? 그 순간 선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발걸음이 저절로 앞으로 향했다. 그만하십시오. 선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차도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선우를 바라봤다. 눈빛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뭐야, 또 한 명 더 있었네. 당신이 누군데 끼어들어?
선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이분의 가족입니다. 가족? 그럼 아들이야? 아니, 나이 보니까 사위? 선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차도겸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아, 사위가 오셨네? 좋아. 그래도 가족이면 좀 책임감 있겠네. 그럼 이 늙은이 하는 짓 좀 봐봐. 남들 차에 물을 튀기지 않나. 실수를 해도 사과 한마디 제대로 못하지. 내가 그냥 교육 중이었어. 문제라도 있어? 선우는 차도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교육이라 하셨습니까? 하지만 지금 하신 건 분명 폭력입니다. 폭력? 내가 때리기라도 했어? 선우는 무연의 얼굴을 가리켰다. 그 뺨의 붉은 자국은 뭡니까? 차도겸은 선우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건 지가 넘어지다가 내 손에 맞은 거지. 원래 늙으면 중심 잡기 힘들잖아. 선우는 느리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방금 내 손에 맞은 거지라고 하셨습니까? 그건 폭행을 인정하신 걸로 들립니다. 차도겸의 얼굴이 굳어졌다가 다시 비웃음으로 돌아갔다. 너 직업이 뭐냐? 교사입니다. 그러자 차도겸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교사? 아, 선생님이시구나? 참 고상한 직업이네. 그런데 선생님, 이런데 얽히면 귀찮지 않아? 요즘은 공무원들 품위 유지 의무도 있고 폭력 사건 얽히면 인사기록 남는다면서. 그제야 선우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악의적이다. 단순히 욱하는 성격의 인간이 아니었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데 익숙하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무기로 삼는 인간이었다. 그가 또 한 번 정무연을 향해 손을 휘두르려는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주차 안내 조끼를 입은 중년 여성, 윤금자였다. 그녀는 선우의 옆으로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저 사람 2주 전부터 정주임님 괴롭혀요. CCTV 다 백업해놨어요.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선우는 윤금자를 잠시 바라봤다. 그녀의 표정엔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아마도 그동안 여러 번 이 장면을 지켜보며 참아왔던 모양이었다. 누군가는 나서길 바랐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싸움. 그래서 오늘 그 싸움의 한가운데 선우가 서게 된 것이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멈출 순 없다. 이 싸움은 단지 뺨 한 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인간의 존엄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생겼다는 것을. 박선우는 마음속에서 뜨겁게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눌렀다. 분노는 순간적이지만 증거와 사실은 시간을 이긴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교사로 살아온 지난 1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갈등과 폭력을 목격했고 그때마다 아이들에게 말하곤 했다. 힘이 아닌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늘 그 가르침을 실천할 차례가 온 것이다.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아이가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 그 원칙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직도 여기 있어? 차도겸의 목소리가 비웃음으로 묻어났다. 그는 성질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게 분명했다. 선우가 물러서지 않자 불쾌감이 눈빛에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사위면 좋게 말해서 데려가든가. 내가 사람 하나 교육하겠다는데 뭔 문제 있어? 지금 하신 건 교육이 아닌 괴롭힘입니다. 웃기지 마. 이 노인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알려주는 거고. 폭행과 모욕이요. 선우는 단호하게 끊었다. 순간 주차장 안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주변에서 일하던 몇몇 관리직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멀찍이 서 있었다. 모두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누구도 끼어들지 않았다. 이 싸움이 평범한 다툼이 아니라는 걸
모두 느끼고 있는 듯 했다. 자꾸 폭행이라는데 내가 때렸다는 증거 있어? 차도겸은 비웃으며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다. 그 손목엔 번쩍이는 시계가 빛났다. 값비싼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다. 그는 그 시계를 일부러 보라는 듯 손목을 돌려 말했다. 세상은 실력으로 움직여, 친구. 증거 있어? 없어. 그거면 끝 아니야? 그때 선우 옆에 조용히 서 있던 윤금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증거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윤금자로 향했다. 차도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뭐야, 이 아줌마는? 윤금자는 가방을 뒤져 USB 하나를 꺼냈다. 2주 전부터 정주임님 괴롭히신 거 전부 백업해놨어요. 주차장 CCTV 전체 다요. 뭐? 차도겸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다. 윤금자는 뒤를 돌아 주차장 사무실을 가리켰다. 관리실 CCTV 서버는 소장님이 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백업을 해둔 겁니다. 매번 지우라고 압박했죠? 소장님이요. 순간 뒤에서 두리번거리던 관리소장이 움찔하며 고개를 떨궜다. 직원들 몇몇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급격히 차도겸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차도겸은 비웃음을 쏟아냈다. 야, 참 별꼴이네. CCTV? 백업? 하하. 좋아. 경찰 부르자고. 내가 왜 경찰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는 갑자기 선우에게 다가오며 목소리를 낮췄다. 근데 넌 경찰 불리고 조사 들어가면 괜찮을까, 선생님? 그 말에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었다. 협박. 요즘 교사들 명예 실추되는 사건 하나만 걸려도 감봉이니 정직이니 바로 나오는 거 모르냐? 학생들 학부모가 이거 알게 되면 가만 있겠어? 선우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겁주지 마십시오. 아니, 팩트를 말한 건데 제 직업을 이용해 협박하셨습니다. 지금 그 말 그대로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뭐? 녹음 중이거든요. 선우는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다. 녹음 앱이 이미 작동 중이었다. 붉은 파형이 차도겸의 위협적인 목소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었다. 이제부터 그의 말 하나하나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순간이었다. 차도겸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닙니다. 선우는 한 발 앞으로 내딛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증인이 있고 CCTV와 녹음까지 있습니다. 더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제 장인어른을 상대로 하신 행동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사과? 하하, 사과? 차도겸은 갑자기 호탕하게 웃기 시작했다. 내가 뭔데 내가 사과를 해? 왜 하필 내가 나타난 건데? 그냥 집에 가면 될 걸 왜 나서는데? 그는 선우의 가슴을 다시 한번 강하게 밀쳤다. 툭! 선우는 뒤로 한 걸음 밀려났지만 곧 중심을 잡았다. 그 순간 그의 안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났다. 대학 시절 4년 동안 했던 유도, 시합에서 상대의 공격을 받아내고 균형을 잡는 법, 그리고 절대 먼저 공격해선 안 된다는 원칙. 그는 숨을 한번 길게 들이마셨다. 지금 당신은 저를 폭행했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건데? 선우는 조용히 말했다.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선우의 엄지손가락은 112 버튼을 눌렀다. 윤금자는 선우 옆에 단단히 섰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뜻밖의 목소리가 더해졌다. 저도 봤습니다. 저도요. 2번이나 욕하고 폭행했어요. 주변에서 주차하러 들어온 사람들 몇 명이 한 사람씩 다가오고 있었다. 순식간의 싸움은 개인적인 갈등이 아닌 공적인 사건으로 도약했다. 이제 이 싸움은 끝까지 가야만 하는 싸움이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멀리서 양복을 입은 남자가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그의 배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최기훈 변호사 법무법인 미랄. 위기는 동시에 반전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 이제 게임은 완전히 달라지려 하고 있었다. 주차장의 공기는 이미 팽팽하게 긴장돼 있었다. 차도겸의 표정에는 분명 동요가 스쳤지만 그는 여전히 뻔뻔하게 굴었다. 힘으로 눌러오던 방식이 통하지 않자 오히려 목소리를 더 키웠다. 좋아. 경찰 부른다며? 불러보라고. 누가 이기나 보자고. 하지만 선우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숨을 고르며 차분하게 통화를 이어갔다. 네, 여기는 강남구 유송빌딩 지하 2층입니다. 60대 노인 폭행 사건 신고합니다. 현재 가해자는 현장에 있습니다. 경찰은 출동하겠다고 했고 선우는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차도겸은 여전히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내가 뭘 잘했다고 신고를 해? 너도 아까 나 밀었잖아. 그거 폭행이야, 폭행. 경찰 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선우는 차분히 대답했다. 저는 정당방위를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증거? 어디 있어, 증거? 말만 하면 다냐? 선우는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줬다. 녹음 앱은 이미 10분 넘게 빨간 불빛을 깜빡이며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다. 방금 제 직업으로 협박하신 것도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뭐? 교사 인생 끝이라든지 직업 잃고 싶지 않으면 꺼져라고 말씀하신 부분. 형법 제283조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잠시 숨이 멎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윤금자는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빠져나갈 길을 막으셨어요. 하지만 차도겸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불쑥 다가와 선우의 스마트폰을 낚아채려 했다. 이거 당장 꺼. 누가 녹음하래? 허락도 없이 녹음했잖아. 불법이야. 선우는 한 발 뒤로 빠지며 지키듯 스마트폰을 잡았다.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몰래카메라나 도청이 아니니까요. 입 닥쳐. 순간 차도겸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선우의 멱살을 잡았다. 그러나 그 찰나 누군가 그의 손목을 잡아챘다. 그만하십시오. 낯선 목소리였다. 모두가 돌아보자 한 남자가 다가왔다. 빌딩 8층 법무법인 소속 최기훈 변호사였다. 정장을 입었지만 흐트러짐 없는 인상, 안경 너머로 반짝이는 눈빛이 묘하게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다. 저는 이 건물 8층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입니다. 방금 상황 전부 봤습니다. 차도겸의 눈이 번뜩였다. 변호사? 잘 됐네. 이 사람들 다 고소 좀 해보라고 해봐. 명예훼손, 업무방해, 무고. 그러나 최 변호사는 말을 끊었다. 죄송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고소 대상이 당신이 됩니다. 뭐라고? 현행 범이시니까요. 폭행, 협박,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증거인멸 시도까지. 최기훈은 윤금자가 전해준 USB 메모리를 흔들었다. CCTV 증거 확보해 두셨다면서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윤금자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차도겸은 황급히 외쳤다. 그거 불법으로 가져간 거야. 감히 내 허락 없이. 주차장 CCTV는 공용시설입니다. 최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범죄 은폐보다 범죄 신고가 우선이라는 건 상식이죠. 순간 주변에서 숨죽이던 사람들이 안도하듯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차도겸은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다. 참 답답하네. 변호사? 그럼 변호사끼리 이야기해보자고.
너희가 CCTV니 녹음이니 가져봤자 소용없어. 그는 명함을 선우 앞으로 던졌다. 법무법인 승화 대표 변호사 박유현. 저 사람한테 전화 한 통이면 끝날 일이야. 알아? 세상은 정의로 돌아가지 않아. 실력으로 돌아가지. 하지만 그때 선우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의 양손이 차분하게 차도겸의 손목을 잡았다. 뭐하는? 다음 순간 몸이 붕 떠오르던 감각이 차도겸에게 찾아왔다. 중심축을 무너뜨리는 손목 제압. 균형을 흐트러뜨리는 몸통 회전. 여유 있는 타이밍으로 바닥에 누르는 관절 고정. 다그. 묵직한 소리와 함께 차도겸이 바닥에 붙잡혔다. 으악. 아야, 아야야야. 너 미쳤어? 팔 부러져. 나. 주차장 전체가 술렁였다. 선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한마디만 조용히 말했다. 정당방위입니다. 당신이 먼저 폭행했습니다. 지금 CCTV에도 찍히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눈이 CCTV 방향으로 돌아갔다. 그렇다. 모든 것이 이미 기록되고 있었다. 최기훈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 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험을 막기 위한 방어였고 최소한의 제압이었습니다라고요. 법적으로 완벽한 정당방위입니다.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하기 전 주차장의 분위기는 이미 극적으로 역전돼 있었다.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제부터는 폭력이 아니라 진실과 증거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경찰차의 파란 경광등이 지하 주차장 벽면을 번갈아 비추며 춤추듯 흔들렸다. 서늘한 공기 속에서도 그 빛은 묘하게 긴장감을 자아냈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다. 잠시 후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2명의 경찰이 계단을 통해 빠르게 내려왔다. 신고자 누구십니까? 선우는 손을 들며 앞으로 나섰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그 뒤로 윤금자와 몇 명의 목격자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순간 가장 먼저 앞으로 튀어나온 사람은 뜻밖에도 차도겸이었다. 그는 여전히 선우에게 제압당한 상태였지만 고개를 들고 고함쳤다. 경찰관님, 저 사람이 가해자예요. 저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팔을 꺾었습니다. 경찰 하나가 선우를 바라보며 물었다. 폭행하신 게 맞습니까? 선우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CCTV에 다 찍혀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먼저 폭행을 했습니다. 그러자 차도겸이 더 크게 소리쳤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저 사람이 먼저 시비 걸었어요. 그 목소리는 점점 히스테릭해졌다. 죽은 척하면 산다는 말처럼 그는 지금 오히려 더 크게 떠들며 사건의 방향을 흔들려 했다. 주차장 안은 긴장된 공기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때 구원처럼 한 목소리가 앞으로 나왔다. 제가 목격자입니다. 윤금자가 고개를 숙였다가 곧 당당하게 경찰 앞에 섰다. 저 남자 차도겸 씨가 먼저 정무현 주임님을 폭행했습니다. 뺨을 때렸고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사위분을 밀쳤습니다. 경찰은 윤금자를 주시했다. 확실히 보셨습니까? 네. 2주 전부터 계속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USB를 꺼내 보였다. 폭행 장면은 CCTV에도 있습니다. 백업해둔 영상입니다. 경찰의 얼굴이 그때 비로소 심각해졌다. 하지만 반전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그때 계단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지팡이가 계단을 톡 두드리는 소리가 은은하게 주차장에 울렸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지하 주차장의 입구에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와 진주 목걸이를 한 노부인이 서 있었다. 나이는 70을 넘긴 듯 보였지만 기품 있는 표정과 단단한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그녀가 들어서자 주차장의 미묘한 흐름이 바뀌었다. 저분 건물주님 아니야? 맞아, 문정숙 회장님이야. 웅성임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다가왔다. 사람들은 길을 열었다. 그녀는 주차장 중앙 정무현 앞에 서서 멈췄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차도겸은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아, 회장님 오셨습니까? 여기 이 주차 관리인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쪽은 가만히 계세요. 노부인은 단 한마디로 차도겸을 제압했다. 차도겸은 말을 멈췄고 그의 표정은 흡사 들킨 범죄자처럼 얼어붙었다. 문정숙 회장은 정무현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당신. 주차장은 숨소리조차 멈춘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문정숙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혹시 정무현 씨 아닙니까? 선우는 순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장인은 그저 놀란 표정으로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저를 아십니까? 문정숙의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맺혔다. 기억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당신 덕분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바뀌었다. 살아났다고요? 무슨 말이지? 문정숙은 떨리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25년 전 중앙백화점 화재 사고 기억하십니까? 순식간에 공기가 무거워졌다.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사건. 대한민국 화재 사고 역사에 길이 남은 참사. 17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다친 대형 사고. 저는 그때 3층 의류 매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불길이 천장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고 연기가 목을 태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정무현을 바라봤다. 그때 저를 구하러 들어온 분이 이분이었습니다. 정무현 소방이님.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정무현에게 쏠렸다. 소방관? 영웅이라고? 그럼 왜 지금 주차 담당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많은 속삭임이 터져나왔다. 정무현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건 과거가 아닙니다. 은혜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관리소장을 불렀다. 김 소장, 당장 이 건물 계약서 가져오세요. 차도겸 씨 회사 임대 계약 해지합니다. 순간 빌딩 전체가 움직이는 듯한 충격이 전해졌다. 차도겸은 비명을 질렀다. 뭐라고요? 무슨 권한으로? 문정숙은 눈을 똑바로 뜨고 말했다. 이 건물은 나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폭력을 행사한 기업은 더 이상 이 건물의 세입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덧붙였다. 게다가 당신은 제 은인을 모욕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경찰보다 강한 존재가 나타난 순간이었다. 거짓이 무너지고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 이제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주차장은 마치 법정처럼 고요해졌고 모든 시선이 한 지점에 고정됐다. 거기엔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장인 정무현, 가해자 차도겸, 그리고 이 건물의 실제 주인인 문정숙. 잠깐만요, 회장님. 차도겸은 더는 여유로운 척할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직원 교육을 하던 중이었을 뿐이에요. 관리인 업무가 부실해서. 교육? 문정숙이 눈썹을 올렸다. 당신에게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밟는 습관이 있는 모양이군요. 아,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 김 소장. 문정숙은 뒤쪽에 멍하니 서 있던 관리소장을 불렀다.
그는 어깨를 움츠린 채 앞으로 나섰다. 네, 회장님. 차도겸 씨의 폭력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김 소장은 입술을 떨며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눈만 이리저리 굴렸다. 대답하세요. 문정숙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절제되어 있었다. 회장이 화냈다는 느낌보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직전의 공기 같았다. 김 소장은 결국 입을 열었다. 알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몇몇 주차 직원들은 고개를 떨궜고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문정숙은 이어 물었다. 왜 방치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차도겸 씨가 이 건물 큰 세입자라 괜히 문제를 만들면 계약 해지로 이어질까봐. 그래서 직원이 폭행당해도 눈 감았습니까? 김 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죄책과 두려움 그리고 체념이 섞인 표정이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최기훈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형사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한 책임은 업무상주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리 책임자인 김 소장은 업무상 배임 및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변호사님? 저는 김 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최기훈은 단호했다. 또한 빌딩 관리 주체가 해당 문제를 묵인한 것이 확인될 경우 건물 측에도 피해자 보호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는 문정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처럼 건물주가 즉각적 조치를 취한다면 법적 책임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문정숙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차도겸을 향해 돌아섰다. 당신이 정무현 씨를 괴롭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라뇨. 문제를 일으킨 건 이 사람이. 질문에 답하세요. 왜 하필 이 사람이었습니까? 차도겸의 입이 굳게 닫혔다. 그의 안에 숨겨져 있던 속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윤금자가 말했다. 왜냐면 약해 보였으니까요. 주차장은 숨을 삼키는 듯 고요해졌다. 윤금자는 더 말했다. 정주임님, 다리 불편하신 거 보이잖아요. 말수도 적고 조용하고. 저런 악질 갑질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반격하지 못할 사람만 골라서 괴롭혀요. 차도겸은 고개를 돌리며 비웃었다. 그게 어쨌다는 거야? 윤금자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응시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깡패라고 부릅니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도겸 씨,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폭행 혐의가 인정됩니다. 추가로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인 조사를 위해 동행해 주시죠. 뭐라고요? 내가 피해자라고. 경찰은 재차 말했다.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합니다. 거부하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차도겸은 완전히 몰렸다. 손은 떨렸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잠깐, 내 변호사 부를 건데. 이미 늦었습니다. 최기훈이 나섰다. 증거 확보는 이미 끝났고 현행범 체포는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 이전에도 가능합니다. 이씨. 차도겸이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그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그때 문정숙이 다시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차도겸 씨. 차도겸은 숨을 헐떡이며 돌아봤다. 뭐요? 당신 회사는 내일부터 이 건물에서 나가야 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는 직원 폭행에 따른 신뢰 붕괴입니다. 법적 문제는 변호인을 통해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당신이 뭔데 그런 결정을. 나는 이 건물의 건물주입니다. 그녀는 아주 간단하게 말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두가 놀란 건 오히려 정무현의 반응이었다. 장인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사위 때문에 번거롭게 해드려. 그 말에 문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금 사과하실 분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녀는 장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오히려 제가 사과드려야 합니다. 당신은 제 목숨을 구하신 은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고생하시도록 놔둬서 죄송합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그리고 문정숙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정무현 씨, 네. 이제 당신이 당할 차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그 말은 마치 선언처럼 주차장 한가운데 울려 퍼졌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누구도 반론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의의 저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저울은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사건은 예상보다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차도겸을 연행했고 윤금자와 선우 그리고 몇몇 목격자들은 간단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긴장이 감돌던 주차장은 서서히 평정을 되찾았지만 그곳에 있던 누구도 방금 일어난 일을 쉽게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무언가 아주 중요한 걸 목격했다. 힘없는 사람이 정의 앞에 무릎 꿇게 한 순간을. 경찰이 떠난 뒤 주차장에는 박선우, 정무현, 문정숙, 그리고 최기훈 변호사만 남았다. 사건이 끝난 뒤의 공기는 이상하게도 조용했고 모두가 숨을 골라야 했던 순간처럼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었다. 문정숙 회장이 먼저 정적을 깼다. 이제 이 문제는 법적으로 처리되겠지만 저는 또 하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무현은 여전히 겸손한 얼굴로 말했다. 회장님, 오늘 일은 너무 과하게 번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벌을 받겠지만 저 때문에 건물까지 흔들리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문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정주임님, 그런 말씀 마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참아온 시간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정의가 완성되진 않습니다. 부당함을 바로잡는 것, 그게 진짜 정의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이제부터는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는 선언 같았다. 문정숙은 가방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문서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 문서를 정무현에게 건넸다. 이게 뭡니까? 임용 제안서입니다. 선우는 순간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임용? 무슨 뜻이지? 문정숙은 담담하게 설명했다. 우리 건물에는 상주시설 관리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주 업체에 맡겨왔지만 이번 일을 겪고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건물의 안전과 사람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미소를 띠고 말을 이었다. 정무현 씨, 다음 주부터 건물 관리이사로 일해 주시겠습니까? 정무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저는 그냥 주차 요원일 뿐입니다. 관리이사라니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문정숙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단순한 관리인이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책임과 양심을 아는 사람만이 관리자 역할을 맡을 자격이 있습니다. 정무현의 입술이 떨렸다. 그의 눈동자에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다. 급여는 월 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계약서엔 명시했지만 금전보다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 건물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세요. 이곳은 이제 당신이 지킬 공간입니다. 정무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시 숨을 삼켰다.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오래 잠들어 있던 불을 깨웠다. 누군가에게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오랜 세월 감춰두었던 상처가 치유되는 듯 했다.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선우는 조용히 다가왔다. 장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정무현은 눈시울을 훔치며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선우야, 내가 아니었으면 오늘 난 이렇게 설 수 없었을 거다. 아닙니다. 저는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문정숙이 웃으며 말했다. 이 사위분도 참 훌륭하시네요. 아까 차도겸 씨를 제압하던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우는 민망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순간 최기훈 변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합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그는 단호했다. 폭행은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대리인 신청 진행하시죠. 모든 것이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하지만 그날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선우는 스마트폰으로 병원에서 온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 생겼나? 떨린 손으로 전화를 걸자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선우 보호자분이시죠? 이마린 씨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정말요? 네. 주치의 회의 결과 퇴원 준비 가능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다음 주 중 상담 오실 수 있을까요? 선우는 벽에 기대 숨을 고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감사합니다. 그의 눈가가 조금 젖었다. 오늘 하루 그는 무너질 뻔한 하루를 살았다. 그러나 마지막엔 기적처럼 회복의 소식이 찾아왔다. 그리고 깨달았다. 가끔 인생은 용기 있는 선택 하나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작은 노트를 꺼내 글을 남겼다. 오늘 우리는 잃었던 것을 되찾기 시작했다. 아버님은 자존심을, 아내는 웃음을, 나는 희망을, 그리고 가족은 다시 함께할 미래를.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다음 주면 아내 이마린이 퇴원할 수 있다는 소식은 지난 3달 동안 어둠 속을 버티게 해주던 단 하나의 희망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목요일마다 지하 주차장에서 장인에게 봉투를 건네며 버텨왔던 선우의 고단한 삶이 한 고비를 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퇴원 당일 병원 입구에서 선우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말보다 마음이 앞서는 순간이 있다. 병원 문이 열리고 할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낯빛은 여전히 희고 마른 기색이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멀리서 선우를 보고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값졌다. 할인아. 응. 그녀는 길게 말하지 못했다. 대신 선우가 다가오자 조용히 안겼다. 겨우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미안해. 왜 미안해? 돌아와줘서 고마워. 선우는 그녀의 등을 가만히 감싸며 말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 순간에 불필요한 말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 앞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 정무현 장인은 손녀 로아를 안고 서 있었다. 백발이 더 섞이고 굵어진 손마디가 고단한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기운이 있었다. 아빠. 하리는 참아왔던 듯 울음을 터뜨렸다. 3달 동안 마음속에서 얼어붙어 있던 감정이 흘러내렸다. 무연은 말없이 로아를 건네고 딸을 끌어안았다. 로아는 천진하게 웃으며 엄마의 머리를 잡아 끌었다. 그동안 고생했지. 이제 됐다.
다 괜찮다. 한없이 따뜻한 음성이었다. 가족은 그렇게 다시 하나가 되었다. 할인이 집으로 돌아온 첫밤, 오랜만에 네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선우, 할인, 로아, 그리고 장인 무현. 식탁에는 이웃 김할머니가 챙겨준 반찬과 선우가 회사 앞에서 사온 치킨, 그리고 할인이 좋아하던 콩나물국이 올라왔다. 맛있지도 않은 병원 밥만 먹다가 이런 거 먹으니까 살 것 같네. 할인의 말에 모두 웃었다. 그런데 무연이 갑자기 식탁 아래에서 작은 카드를 꺼냈다. 목에 거는 신분증이었다. 빌딩 관리이사 정무연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아버님, 진짜 이사 발령 받으신 거예요? 선우가 묻자 무연은 멋쩍게 웃으며 신분증을 들어보였다. 내일부터 출근이다. 야간 근무는 이제 끝. 내 장모한테도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다. 나 아직 살아있다고. 할인은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뜨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축하해요, 아빠. 정말 잘 됐어요. 그래도 목요일 봉투는 사양하겠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선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대신 매주 목요일은 같이 밥 먹는 걸로 하죠. 우리 가족끼리. 그날 새로운 약속이 생겼다. 목요일 봉투는 목요일 가족 식사로 바뀌었다. 시간은 흘렀다. 2달 뒤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 차도겸은 구속 기소되었고 재판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선우는 방청석에 앉아 조용히 판결을 기다렸다. 장인은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까? 차도겸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인 차도겸을 폭행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및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법정은 정적에 잠겼다. 선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끝났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며 성공이라 믿던 사람이 법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처벌 이상의 의미였다. 정의는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다는 증거였다. 법원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선우의 마음속은 따뜻했다. 옆에서 장인이 말했다. 선우야. 네, 아버님. 넌 내가 살면서 만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다. 전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말이지,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오늘 보니까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는 것 같다. 선우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 나오고 있었다. 그날 저녁 목요일. 네 사람은 다시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따끈한 찌개와 작은 케이크가 있었다. 케이크 위에는 초가 하나 꽂혀 있었다. 오늘은 뭐 축하하는 날이에요? 할인이 물었다. 선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이 진짜 한 팀이 된 날이잖아. 정무연이 초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그래. 이 초는 절대 꺼지지 말자. 네 사람은 박수를 치고 함께 불을 껐다. 로아는 손뼉을 치며 까르르 웃었다. 그리고 박선우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세상은 누가 뭐라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편에 선다. 옳은 일을 지키는 용기, 그게 가장 큰 반전이었다.